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달러 강세를 막기가 쉽지가 않다. 공급망을 재편하고 설비를 리쇼어링하고 있잖아요.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쓸 때는 이 달러가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돼요. 자유무역을 해야 미국이 돈을 찍어서 소비를 하고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야 전 세계의 달러가 풍부해지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달러를 약세로 보내고 싶다라는 거는 입으로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헥사곤 투자자문의 김영근입니다. 11월 인카 경제 전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환율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요즘에 달러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인데 거기서 이제 강도가 어느 정도 세냐.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오를 때 원달러가 많이 오르고 또 달러 인덱스가 밀릴 때 원달러가 뭐 적게 밀리고 이런 어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은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달러 인덱스의 방향이 중요한데 달러 인덱스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96 정도가 저희는 바닥이라고 봤잖아요. 그래서 96을 지지받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96에서 지지를 받고요.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98, 99까지 올라왔죠. 99, 100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 좀 더 올라왔는데 예, 확실히 바닥은 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50일 이평선이 돌아섰어요. 이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차트를 보면 이제 추세가 돌아섰다. 그래서 장기 추세만 좀 돌아서면 이제 확실히 이제 중장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100을 아마 넘어서면 장기 추세에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추세는 돌아섰다라고, 중기 추세는 돌아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올라올 거냐가 관건인데, 저희 모델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디케이터가 있고, 인디케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변동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가 아마 110 정도 될 거예요. 110에서 120, 요 정도가 116이었기 때문에 요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때는 좀 오버했던 거고요.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인디케이터가 한 110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100 정도까지 와 있는데,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확실히 이제 우상향으로 잡은 것 같아요. 추세는 잡혔고요. 펀더멘탈한 걸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과 유럽의 주식형 펀드 순유입 비교인데요. 빨간색이 미국이고 파란색이 유럽이에요. 요게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확 빠졌잖아요. 달러 약세를 보였는데 반대로 유로화는 강세였던 거거든요. 그게 요런 원인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돈이 엄청 들어오다가 미국의 주식 시장이 좀 버블인 것 같고 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갑자기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을 왕창 팔고 유럽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이 일어나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확 밀렸던 거죠. 확 밀렸던 거죠. 자금이 이동을 했으니까 주식시장에서. 하지만 지금은 다시 미국을 사고 유럽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럽은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고 주식시장이 별론 것 같아. 근데 미국 보니까 다시 가잖아요. 다시 가고 막 그 AI 버블도 다시 붙고 막 이러니까 자금들이 빠져나갔다가 아이고 잘못 나왔네 그러고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다 못 들어갔죠. 여기를 다 못 채웠잖아요. 아직 더 들어갈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주식형만 회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채권형 펀드거든요. 채권형 펀드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채권과 주식의 자금 시장으로, 자산 시장으로 미국에서 빠져나왔던 돈이 올 상반기에 다시 회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이제 이런 어떤 달러 인덱스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너무 과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약달러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 달러가 약세로 가기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게 달러가 약세로 가려면 첫 번째는 신흥국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아져야 돼요. 소비도 좋아지고 중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래야 유럽도 좋아지거든요. 유럽이 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유럽이 좋아지고 일본도 좋아져야 사실은 미국보다 그쪽이 더 성장률도 높게 나오고 중국하고 이런 데가 좋아져야 돈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탈달러로 해서 정말 제대로 움직일 텐데,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보일 수 있죠. 예전에 2003년서부터 2008년 사이에 달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갔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미국 경제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되게 탄탄하고 잘 나가고 있는 거고, 중국 경제는 이미 이제 내수는 망가져 있고요.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사실 거의 공황급으로 지금 내수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돈을 퍼붓고 있지만 효과가 없어요. 유동성이 계속 잠기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경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고 장기 침체로 가고 있다. 근데 유럽을 보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의 영국, 독일, 프랑스의 경제를 보면 다 이제 망가지고 있거든요. 장기 침체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혁신 투자도 없고,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성장성 면이나 경제 성장률 면이나 모든 면을 다 봐도 미국과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가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 이렇게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공급망을 재편하고 모든 그 설비를 리쇼어링 하고 있잖아요.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런 정책을 쓸 때는 이 달러가 밖으로 잘 안 나가게 돼요. 자유무역을 해야 달러가 나갈 거 아니에요. 미국이 다 소비를 해주고, 미국이 돈을 찍어서 소비를 하고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야 전 세계의 달러가 풍부해지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보면 의외로 달러는 굉장히 강세로 쭉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달러 강세를 막기가 쉽지가 않다. 트럼프가 하는 정책은 다 지금 달러 강세 쪽으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달러를 약세로 보내고 싶다라는 거는 입으로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센트든 그 트럼프든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쓰는 정책은 다 달러 강세 정책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달러 약세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연준의 그 연준 총재도 바꾸고, 그 다음에 연준의 멤버들을 바꿔서 이제 금리를 억지로 내리게 하려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장기 금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하지 않는 이상 달러가 약세로 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 자금들의 흐름들을 보면 다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고, 실제로 달러 인덱스도 기술적으로 지금 중기 추세가 돌아섰다, 상승으로. 그래서 바닥은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오를 거냐가 관건인데, 얼마나 오를 거냐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인디케이터를 봤을 때 한 110까지는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보면 원달러 환율 인디케이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외환 보유고가 약간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데이터로 봐도 약간 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벌어들인 이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외채라든가 외화부채라든가 또는 원화 유동성이 더 빨리 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디케이터가 적정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적정 원달러 환율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그 한미 간의 무역 협정, 그게 타결이 되면서 환율이 한번 이렇게 탁 떨어졌잖아요. 단기적으로. 그거는 왜 그러냐면 3,500억 불을 선불로 내라, 막 이런 위협을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간 부분이 있는 거죠. 리스크 프리미엄 반영해서. 그게 제가 봤을 때 한 10원 정도, 10원에서 20원 정도 더 올라갔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이제 타결이 되면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20원 떨어졌다가 다시 10원 올라가서 지금 1,430원 넘어서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요번에 타결이 2,000억 불을 10년에 나눠서 200억 불씩 투자를 하고, 1,500억 불은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미국 제품 사주고, 농산물 사주나요? 에너지, 천연가스 사주고, 이런 것들, 기업 단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또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토탈로 하면 6,000억 불 정도더라고요. 3,500억 불이 아니고. 근데 2,000억 불을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호재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폐쇄적이에요. 되게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시장이거든요. 해외에서는 원화를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거래가 거의 없는 게 이제 원화이기 때문에, 닫혀있는 작은 시장이에요. 작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을 하든, 보증을 서든,
외화 차입을 하든 이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쳐요. 외환시장에. 그러니까 외환시장은 막상 이렇게 수급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외채를 어디서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외화를 조달했다. 한국이. 그러면 외채가 늘어나잖아요. 그게 또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200억 불씩 이렇게 나눠서 하기로 했으면 그게 이제 타격이 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200억 불씩 어쨌든 2천억 불이 나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투자되는 돈 총액 그 3,500억 불을 그 자체를 줄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하고 뭐 보증으로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어쨌든 나가는 거를 줄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3,500억 불. 그리고 플러스 더 해가지고 6천억 불까지도 미국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엄청 악재예요. 원달러 환율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안도를 하면서 좀 뚝 떨어졌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수급상으로 계속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달러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고.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마찬가지다. 마찬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당장 이제 인디케이터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이게 툭 떨어지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일부 떨어진 거고 반영을 한 거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고 지금은 달러 인덱스랑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달러 인덱스가 100 정도까지 110 정도까지 간다면 10%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달러 인덱스가 110 정도 가면 원달러 환율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적정선 1,570원 정도 선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중장기 추세가 다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달러 인덱스는 장기는 아직 중립이고 중기 추세가 돌아섰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오르면 장기 추세까지 돌아섰는데 미국 달러 인덱스가 장기 추세까지 돌아서게 되면 이제 둘 다 중장기 추세가 이제 돌아선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웬만하면 좀 밀리지 않고 우상향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율은 그냥 올해 4분기 연말까지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환 보유액 대비 이제 총 외채 비중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아까 그거는 외환 보유액 대비 우리나라 원화 유동성이에요. 원화 유동성도 올라가고 있고 이 두 지표가 합쳐서 인디케이터가 되는 건데 이제 분할해서 보니 외채 쪽이 더 빨리 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돈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소비 쿠폰도 지급하고 여러 가지 재정을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내수 경기는 완전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중물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중물을 넣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의 재정 역할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M2를 올리고 원화 유동성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는 좀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그걸 알고 감수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한 가지만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대외금융자산하고 부채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파란색이 대외금융자산이고요. 빨간색이 부채인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어느 순간서부터 대외 부채보다 대외 자산이 많이 늘고 있다. 이거 뭐죠? 국내에서 해외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대외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늘고 있다는 건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투자 자산들이.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정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외 자산이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다 환율 상승 요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중장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지표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금리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성장률도 더 높고 금리도 더 높다. 이러면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달러가 강하지 않겠어요? 원화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중장기 추세인데 이 파란색 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요 라인 0을 넘어섰다는 거죠. 요때부터 0을 넘어섰다는 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성장률도 높고 금리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시적이면 다행인데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게 더 문제인 거죠. 왜 구조적이냐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일단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양국 간의 잠재 성장률도
이제 역전이 됐어요.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잠재 성장률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잠재 성장률이 더 높아졌다는 건 경제 성장률도 더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앞으로도.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금리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노후화되잖아요. 그러면 자산들이 전부 다 저축 위주로 모인단 말이죠. 이 노령화가 되면 원래 그래요. 그러면서 금리가 전체적으로 눌리는 역할을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장률도 그렇고 인구 구조도 그렇고 노령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성장률이나 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에요. 현재 여기서 역전이 되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는 사이에 환율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다행인 건데 어떻게 될 거냐? 추정을 해보니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스무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030년 이후에는 약간 스무딩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양국의 구조를 봤을 때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가면 이제 환율이 이렇게 따라가겠죠. 따라가면 1,700원대, 1,800원대 환율이 앞으로 될 거라는 거죠. 2030년대 초반이 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인디케이터 상으로 이 추정한 거랑 거의 결과가 비슷해요. 2030년 초반에 1,800원대 적정 환율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와 이게 전혀 다른 지표거든요. 사실 전혀 다른 지표인데 결과는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저희 지표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지표잖아요. 하나는 외환보유고 대비 이제 원화 유동성 또는 외환보유고 대비 외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와 하나는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 성장률과 금리의 차이를 보는 지표인데 다른 지표거든요. 이게 다른 지표인데 이 두 지표를 했을 때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초반까지 1,800원 향해서 매년 4에서 5%, 많으면 7, 8%씩 계속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가계 자산 중에 거의 7, 80%는 부동산에 잠겨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7, 80%는 원화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달러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달러에 대한 투자 룸이 뭐 나머지 부분 자산에서 이제 나눠서 우리나라도 투자하고 미국이나 해외로 투자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구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성장률도 낮고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성장률이 높고 금리가 높은 국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주식 자산이든 뭐 채권 자산이든 예금이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서 정말 성장률을 확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북극 항로가 개척이 돼서 우리나라의 성장 모멘텀이 다시 생기든지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세로 가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이런 장기 전망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건데 기술적으로 요 추세를 넘어서서 지금 장기 추세가 돌아서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거고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이평선 간의 정배열을 보면 여기서 상승기였던 거고요. 환율이 정배열이 됐던 거고요. 이때는 혼조,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이었던 거죠. 이럴 때 이제 뭐 위기가 터져서 한 번씩 올라오고 하지만 계속 1,150원에서 1,200원. 요게 이제 우리가 익숙한 환율이에요. 우리가 보통 1,200원 환율, 1,100원 환율을 되게 익숙해 하잖아요. 거기가 적정 환율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여기가. 오랫동안 그 환율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가 되게 익숙하고 거기가 평균 아니냐, 적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환율이 높아질수록 다시 1,200원 간다, 1,100원 간다.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 그때는 지표가 그 1,100, 1,200원이었어요. 그 거기서 움직였던 거고 지금은 저희 인디케이터나 지표가 1,500원대 후반까지 와 있잖아요. 그만큼 펀더멘털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원화가. 그러면 이제 환율이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비정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2004, 5년 전서부터 중장기 추세선이 다 정배열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장기간을 횡보한 다음에 장기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면 정배열돼 있으면
요거는 요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보통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이 추세가 뭐 여기서 이 기간을 보면 한 2035년 정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 최소한 10년 정도, 15년 정도는 이어질 수 있는 중장기 추세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660원 정도가 다음 저항선이고요. 그 다음 저항선이 2160원 정도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IMF 때 찍었던 자리이긴 한데, 중장기 로그 차트로 보면 1650원, 60원 자리가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 저항선은 이제 2000원대 초반 정도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